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 자, 우리가 이 다음으로 트랜스젠더 관련된 국내 사건 사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터졌다기보다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논쟁들과 동시에 사건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것들이 터졌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갑자기 트랜스젠더 관련된 사건이 터졌다기보다는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겠죠. 우리가 퀴어와 접점이 생기면서 퀴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기회가 많아지고 네. 우리는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내 생각을 썼는데 갑자기 막 공격이 들어오고 퀴어 혐오자다. 예, 댓글로 이건 너무 패싱이다. 뭐 이런 말을 왜 사용하냐.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반박을 하게 되고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언젠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릴 때 계속 우리가 한 2016년, 2017년쯤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특정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거의 대부분 2017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정리를 하자면 2015년 5월에 메갈리아가 생겼고요. 메갈리아는 1년도 채 못 갔죠. 2016년 1월에 워마드가 생깁니다. 우리 많이 아시는 강남역 살인사건이잖아요. 강남역 살인사건을 메갈리아가 주도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남역 살인사건은 2016년 5월에 일어났고 그때는 이미 워마드 임시대피소로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워마드가 강남역을 어떤 여성 혐오 이슈로 끌어올린 주역인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워마드가 개설되고 이때는 워마드 임시대피소였어요. 다음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이 2016년 내내 워마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강남역 살인사건 공론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상여다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몰래카메라 근절하는 운동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편파 수사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수사해라. 이런 운동들을 함과 동시에 2016년 11월에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 비웨이브가 생깁니다. 이게 2016년 11월이에요. 네. 근데 이 비웨이브 탄생과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낙태죄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이때 완전히 생물학적 여성들만의 시위라고 하는 게 구성된 거예요. 네. 그 전에 메갈 때부터 여러 시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꼭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하는 걸 다 규정 짓진 않았었는데 2016년 11월이 되면 비웨이브 시위를 하면서 노포궁 노발언, 포궁이 없는 자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완전히 여성으로만 구성된 시위를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스카들과의 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16년 내내 사랑의 비너스와의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 결과로 이런 비웨이브 운동처럼 생물학적 여성만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네. 운동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오면 온갖 트위터, 페이스북 할 것 없이 SNS 상에서 특히 기존의 권이라고 하는 혹은 스카라고 하는 기존의 여성 운동 단체들 혹은 여성 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던 페미니즘 단체로 알려져 있던 사실상 성소수자 단체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워마드가 그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2017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2017년 사건들이고 그 전까지가 온라인상의 논쟁들이었다면 2017년에는 온라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지만 현실적으로 트랜스젠더 문제가 좀 더 페미니스트들한테 가시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키배들과 그거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결과적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2016년에 워마드가 생겼고 워마드 임시대피소에서 내내 사랑의 비너스와 전쟁을 치렀고 2017년에 SNS에서 트젠 관련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스카 학계의 여성 학자들과 뭐 일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논쟁이 굉장히 크게 붙었고 2017년 여름이 되면요 저희가 슐러 제프리스 논문을 번역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 레디컬 페미니즘 책의 출간을 위한 텀블벅을 열게 되고요. 그때쯤에 근본 없는 페미니즘이라는 책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1년 사이에 지금부터 이야기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근본 없는 페미니즘의 작업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번역 작업을 진행했었다. 그래서 그 성과가 2018년이었고 이게 막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해화역 시위가 일어났고 해화역 시위에서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완벽하게 결론이 났었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승리했다. 보여줬다. 생물학적 여성만 하는 운동이 성공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막 난리였죠. 뭐 생물학적 여성만 이렇게 하면은 연대할 수 있는 이 많은 남자들과 이 퀴어들과 이런 걸 다 저버리고 저렇게 하면 저 성공하겠냐. 네. 엄청 성공했죠. 네. 그래서 2016년 11월에 비웨이브 시위가 처음 진행될 때만 해도 스카들의 공격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2017년 내내 이 여성 범죄에 관한 논쟁이 크게 이어졌고요. 그런데 2018년에 우리의 운동이 사실상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실 스카들은 할 말이 없어졌죠. 네, 그래도 열심히 잘 떠들고 다녔습니다만 요즘엔 목소리가 좀 쏙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시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 인물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실명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명이 진짜 실명인 사람들도 있고 이 실명이 활동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활동명이든 이 사람의 주민등록상에 있는 실명이든 간에 많이 알려진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언급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감에 차올라 있지만 이제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빼고 담백하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를 사실 전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할 텐데 그런 그 배경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대신 많이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대중적 인물로는 하리수가 트랜스젠더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평상시에 트랜스젠더를 만날 일은 없잖아요. 제가 처음 만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했던 트랜스젠더, 말하자면 스스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하는데 트랜스 여성이라고 하는데 트랜스젠더 퀴어 퀴어라고도 하고 근데 트랜스 여성이라고 하죠. 트랜스 여성이라고 스스로는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첫 느낌은 건장. 건장하고 또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그냥 전형적인 그냥 남자죠. 그리고 그 장소가 굉장히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는데 그때 기성세대 페미니스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스카라서 상종 안 하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랑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에휴 그냥 자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남자긴 하지. 뒤에서 다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혐오 발언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만 독박 쓰고 뭐야. 쫓겨나긴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번 트랜스젠더 특집에 걸쳐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꼭 저도 한풀이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7년 2월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연세대학교에서 페미 광장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려요. 네.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페미 광장. 그래서 페미니즘, 정치의 패러다임을 싹 바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미 광장을 검색해 보시면 페미 위키라고 하는 사이트에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길지는 않고 그냥 뭐 포스터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페미 광장은 총 3회 진행됐습니다. 매달 여는 게 목표였는데 1, 2, 3회 진행되고 3회 끝나고 4회 기획하다가 끝났어요. 무산됐어요. 네. 왜 매달 열기로 해놓고 왜 그랬을까? 3번만 하고 끝났냐면 그건 저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가 페미 광장을 끝냈죠. 제가 끝냈는지 그 사람들이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요. 제가 페미 광장에 초대받은 거는 그냥 아는 페미니스트가 여기서 지금은 이제 우리 열다북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페미광장을 여는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좀 참여를 해달라. 근데 그 꼭 참여해달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그냥 쿨에나 워마드다 하고 활동하는 대표적인 드러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꼭 좀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워마드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가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만 그 실명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그런 오프에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했기 때문에 좀 뭐 나이도 있고 그냥 이미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했으니까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때 이 자리가 굉장히 컸어요. 약 200명이 넘게 왔다고 하거든요. 이 연세대학교 연희관에 있는 굉장히 큰 강당 같은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거의 꽉 찼어요. 그리고 이 행사의 취지가 우리가 진짜 광장 정치를 하자. 예, 광장에 맞아요. 다 모여가지고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다 얘기해서 합의를 좀 봐볼까? 네, 그 얘기였어요. 우리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사는데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워마드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자리였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워마드나 혹은 메갈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었으나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을 초대하고 싶었으나 사실상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잘 몰랐잖아요. 또 예. 워마드나 메갈의 특성도 잘 모르고 뭐 여성운동 한다는 애들이 새로 나왔다는데 누구야? 뭐 인터넷 속에 어디서 있다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닿아야 돼?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섣불리 접근했다가 뭐 연구자들이 연구 관련해서 접근했거나 여성 단체에서 접근했다가 까이고 깨진 적이 되게 많아요. 이때가 바로 이 워마드에서 권 논란이 시작되고 그렇죠. 권 혐오가 커질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2015년에 메갈리아 때부터 권 관련된 사건이 많이 터졌고 그렇죠. 워마드가 생긴 다음부터는 계속 권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이면은 이미 그거 권이야 안 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권이라도 상관없고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러고 간 거였지만 이제 뭐 권 행사였죠. 이 행사 자체가. 근데 어쨌든 온라인 페미니스트로서 꼭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전 가게 됐고 이 페미광장의 취지는 맞습니다. 뭐 스카권 혹은 기성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광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들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여성운동 주체는 분명하게 메갈리아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웨이브 운동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을 시작한 그 워마드라고 하는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을 해낸 것도 워마드였기 때문에 워마드가 한편으로는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급진적인 운동, 이렇게 폭발적인 운동을 만들어낸 그 워마드에 대한 화력. 네, 끝났겠죠. 그렇죠. 그 화력을 어떻게든 가져다 쓰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트젠 논쟁이 커지기 전 거의 최초 2017년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트젠 관련해서는 우리 서로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뭐 다른 낙태죄 문제 폐지라든가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들을 연대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여성 노동 문제라든가 뭐 월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냐. 물론 트제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는 우리 부딪히고 어딘가에서 부딪힐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여성 의제, 특히 뭐 디지털 성폭력 문제 이런 그렇죠. 것들은 모든 여성이 다 연대하면 좋으니까 우리 광장을 열어서 그럼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고 네. 저는 그런 취지에 굉장히 크게 동의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런 건이면 부분도 어떻고, 필요하니까. 건이면 어떻고, 여성 단체면 어떻고. 왜냐면 그분들이 습가 먹으면 화가 나지만 여성 문제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뭐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딱 그 문제만 집중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랬죠. 또 우리도 괜찮은 거래가니까. 네. 예. 그래서 이날 주제가 뭐였냐면 저는 이날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페미니즘 대형 행사였고 또 이 행사에는 시니어 페미라고 하는 분들, 지금 네. 얼마 전에 이효재 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1세대 페미라고 하는데, 그 1세대 페미를 잇는, 물론 이효재 선생님은 막 90대니까, 거기는 안 오셨겠지만, 뭐 70대, 60대 그런 원로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여성 단체 그 분위기가 열기가 대단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젊은 페미니스트들도 많았습니다. 여긴 진짜 광장이다. 네. 그리고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성토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왜냐면 기조발제로 이제 발제를 몇 명이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자유토론처럼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손 들고 누구든지 마이크 잡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자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의제 토론으로 나왔던 4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낙태죄 폐지 운동 관련해서 두 번째는 월경 문제, 특히 월경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한참 우리 그 생리대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꾸밈 노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대형 그런 극장 멀티플렉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슨 색깔, 어디에서 파는 무슨 색깔 립스틱을 발라라, 너무 세세하게까지 다. 예, 이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을 안 바르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어느 제품을 발라라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지만 그 화장품을 구입할 돈은 주지 않죠. 네. 예, 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주제가 온라인 페미사이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이다. 메갈과 워마드에 대한 낙인 찍기와, 그리고 마녀사냥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페미사이드 주제였기 때문에 이 온라인 페미사이드 주제가 여기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젊은 페미들이, 메갈들이 많이 와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해서 이때가 대선 전이었어서 그 대선에 좀 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 역량을 발휘하자 이런 뜻으로 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고 대선이 급격하게 열리는 그 시점에 만들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좀 이제 서론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페미 광장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계속 많고, 또 이게 사실 트랜스젠더 관련 논쟁과 그리고 열다북스 설립과도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페미 광장에 4가지 주제가 모두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들이었고, 네, 다 너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열기가 대단했다. 그때 자유 발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마이크 잡고 꺼낸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고소를 당했다. 우리가 메갈에서 활동하다가 혹은 워마드로 활동하다가 고소를 당했다. 혹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자들한테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하고 메갈리아로 활동하다가 고소당했는데 뭐 여성민우에 전화했더니 그런 건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이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냐. 여성 운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원 체계가 없을지는 몰랐다. 물론 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시니어인 원로 페미니스트들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갑자기 예. 이렇게 젊은 20대들이 막 잔뜩 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격세지감이겠어요. 예. 그래서 즐거운 자리였는데 이날 웬 남자가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앞에 나가더라고요. 아, 나 진짜 그 꼭 수업 끝나고서 제일 먼저 손 들고 질문하는 그 예, 남학생들 같아. 맞아요. 제일 먼저였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발언,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하니까 네. 막 여러 명이 손을 들었을 네. 거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손을 들었을 텐데 처음부터 시키진 않은 것 같고 아마 한 3번째나 4번째 발언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 뒷자리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 걸어나가는데 건장한 남자가 턱턱턱 걸어. 근데 이제 뭐랄까 머리 짧고 아무런 그런 꾸미기 위한 노력 같은 거 코르셋 전혀 없고 막 트젠처럼 막 화장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진 그렇지 않고.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고 그냥 귀걸이만 약간 주렁주렁한 걸 했는데 귀걸이랑 뭐 치마 입었었나? 예. 뭐 롱치마 같은 그런 거. 치마라기보다는 스카프를 치마처럼 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화장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래요. 예. 예, 트랜스젠더 여성이고 성노동자다. 그런데 오늘 토론 주제가 낙태죄, 월경, 그리고 꾸밈노동, 그리고 온라인 페미사이드를 얘기했는데 너무 다 좋은 주제인 건 알지만 이런 주제가 우리 같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나 혹은 성노동자를 배제한 것 같다. 그래서 왜 너네는 페미 광장을 열면서 우리 같은 소수자, 성소수자이자 성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하는 순간에 거기 있던 200명의 분위기사.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고 예. 근데 거기 계신 뭐 예를 들어서 원로들 나이 좀 지긋하신 예. 분들도 사실 좀 황당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라는 거지? 예.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예. 열기가 완전 대단하고 이 주제들이 정말 여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 그 시니어 분들도 초대받아서 왔겠지만, 여기 이렇게 젊은 페미들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 낙태죄, 월경, 꾸밈노동, 온라인 페미사이트, 이런 게 있구나. 막 해서 모두가 막 의식고양이 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나와서 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관광.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트랜스젠더가 처음으로 한 발언이 이 페미니즘이 나를 배제한다. 예. 이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 사람이 바로 도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 자, 도균 무서워.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예, 도균 뭐 성노동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네. 키워드와 함께 도균을 검색하시면 뭐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자료도 많은데요. 사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건장한 그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 눈으로 본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이 당시에 페미광장에 지속적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이 1차 페미광장에서 도균을 만나고 저는 사랑의 비너스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그 이미지와 네. 또 다른 존재. 여장을 하고 그치, 여장을 그치. 막 한 다음에 여성을 능욕한 다음에 CD 느낌이랑 또 다르잖아. 네,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게이들이 뒷보지 네. 뭐 끼순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여혐을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네 맞아요. 남자처럼 그냥 남자인데 네. 정신적 여성이라 그러면서 자기 트젠이라고 하는. 네, 이 도균이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성소수자 동아리 뭐 예, 회장 예,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총여학생회 네, 또 거기서 출신이에요. 활동을 또. 예, 네. 그 총여학생회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을 그때 만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그걸 본 거죠. 정신적 여성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남성기가 달려 있고 에. 수술할 생각은 없지만 에. 스카프 같은 걸 두르고 있고 그러나 스스로의 정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에. 본 것이고 제가 그날 뒤풀이
그 다음 페미광장 뭐 준비 모임 이런 데 가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 불쾌했다. 그 사람이 거기 이렇게 여성 있는 게. 의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주제들이 다 너무 좋은 주제들이었고 이런 걸로 우리가 쓱가든 꺼니든 레디컬이든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광장을 만들 수 있다면 네. 너무 좋은 현상인 건데 여기에 웬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제들이 자기를 배제하고 예, 있으니 이 말이 전 불쾌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맞는 주제를 얘기해라. 예, 그 당시 이거 주최하셨던 그 여성 학자분이 그냥 뭐 어떻게 지가 여자라는데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약간 온정주의적으로 그냥 뭐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페미라고 여기 막 열심히 참여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 대놓고 막 뭐라고 하지 말자.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흐린 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건데 저는 사실상 도저히 무시가 안 그게 되는 안 거죠. 되지. 완전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거기다가 동시에 페이스북에서 항상 그 트젠 문제로 네, 이제 막 싸우고 논쟁을 있었고. 크게 하고 있는 중이고 저 나름대로도 자매들이랑 계속 우리끼리 도대체 이 퀴어가 뭘까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논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도균을 눈앞에서 본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네. 끼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의 서사로 보자면 저 이제 열다북스 대표로서 저의 개인의 서사로 보자면 저는 2017년 2월에 페미광장에서 도균을 만났고 3월 페미광장, 4월 페미광장까지 페미광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그 페미광장에서의 발언들을 계속 지켜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언급할 이 많은 사람들과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다가 2017년 여름에 슐라제프리스를 출판을 준비 시작하고 2017년 말에 텀블벅 오픈하고 2018년에 열다북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도균을 만난 사건은 열다북스를 만들고 했다. 예, 지금의 열다북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슐라제프리스의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하게 된 데는 박혜정 선생님이 네. 성노동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 책을 쓰신 박혜정 선생님이 저에게 준 논문 한 편, 슐라제프리스의 논문 한 편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트랜스젠더리즘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딱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웬 남자가 갑자기 네. 우리 페미니즘 모임에 들어오더니 왜 날 배제하냐 내 얘기를 해라라고 주장한 거에 거기 있던 페미니스트들이 다 같이 막 논란이 생긴 거예요. 쟤를 여기 받아들여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로 페미끼리 그치, 갑자기 균열이 분란이 생기는 일어나고 거지. 균열이 네.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본 이 사건이 여기서도 있었다니. 논문에서 그 해외 사례로 나왔던 그거잖아. 그렇죠. 네네. 그게 1970년대, 80년대 영국에서도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네. 하는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던 거죠. 네. 또 이 도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코르셋이 없고 코르셋을 전혀 장착하지 않았고 네.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네.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어떤 네. 활동을 하고 있는지만 봐도 사실은 이것이 페미니즘이랑 퀴어의 어떤 대립 상태에 네. 우리가 왜 이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가 네.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퀴어, 아니면 트랜스젠더 여성, 그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성노동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소개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성노동론을 굉장히 퍼뜨리는데 일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핑턴 포스트에서 했던 그 인터뷰가 있거든요. 이 도균과 했던 인터뷰가. 네네. 도균님 인터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되게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그 사람도 다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비판하는 그 게이랑 네. 더러운 그 남자들이랑 똑같아요. 네.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게
뭐 처음에 뭐 고3 때 섹스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남자랑 섹스를 했는데 너무 네. 좋아서 뭐 그 전에도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냥 차여서 짝사랑만 하고 있다가 고3 때 너무 처음으로 섹스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자기가 게이 막 이런 크루징 할 수 있는 공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크루징 여러분. 예, 그런 공원이나 막 이런 데서 막 불특정 다수의 어떤 네. 사람과 내가 성관계를 맺는 네. 그런 형태의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DVD방이나 막 그런 데 찐빵, 있잖아요. 찐빵. 예, 막 게이들 다니는 그런 예. 더러운데 막 그런 데 다니면서 이제 성관계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아저씨들이나 뭐 할아버지들이랑 뭐 자고 막 그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들이 아 용돈 차비해 이러면서 근데 그 돈이 뭐 5,000원도 주고. 아니 뭐 그 인터뷰 보면은 5,000원 뭐 돈이 아니라 그냥 어쩔 때는 옷을 받을 때도 있고 아, 뭐 돈을 줄 형편이 안 되면 뭐 그렇게도 받고 뭐 그냥 자기는 그거가 이제 하나의 뭔가 그냥 진짜 뭐 어떤 자본을 내가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뭔가를 나는 그냥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성노동까지 네네. 자기가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이제 다닐 만큼의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이 사람이 성노동을 굉장히 대변을 하는데 네. 또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불쾌했던 사건을 얘기를 하자면 3차 페미 광장. 이제 이 페미 광장이 1, 2, 3차까지 열렸는데 3차 페미 광장의 주제가 낙태였어요. 낙태. 낙태를 주제로 하기로 한 이유가 너무 스카와 레페민 워마드인 저와 스카들이 막 몰려 있는데 저는 계속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난 네. 페미 광장 하고 싶지 않다. 계속 나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저를 계속 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끼려고 하니 주제가 안 맞잖아요. 서로. 네. 서로 관심사가 완전 다르니까. 네. 나는 성노동이 무슨 개소리냐 막 이러는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합의할 주제가 수 있는 주제. 우리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주제는 그럼 낙태 아니냐? 그럼 낙태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죠. 그럼 낙태로 하는 건 좋다. 그래서 동의가 됐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이 자유 발언할 수 있는 그 손드는 시간에 제일 먼저 손들고 제일 먼저 손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트랜스 여성이면서 성노동자인데 여기 이 낙태죄에 대해서 너네가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내가 지켜봤더니 해당되는 우리 얘기가 없어. 성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뭐야? 우리 성노동자들은 하면서 이 성착취 피해자 여성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노동자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의 그 모든 그 사람들 입장을 다 자기가 대변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니네는 성노동자 모르지? 예. 우리 성노동자들은 말이야.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네. 마치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은 모든 성노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황당하죠. 사실 네. 우리는 페미니스트로서 성매매 여성, 우리 성착취 피해자라고 부르는 이 성매매 여성들과의 그 공통 분모이자 네. 그 몸과 그 멸시와 천대와 그 억압을 동시에 겪은 거 우리 여성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이란 이름으로. 근데 걔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딱 네이밍을 붙인 다음에 네. 그 여성들을 성노동자라고 지칭한 다음에 네. 너 그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서 무슨 경험하는지 니넨 모르잖아. 니넨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낙태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 성노동자들은 낙태에 대해서 우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멘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전형적인 웅성웅성 뭐야? 조스 플레이였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또 거기서 불쾌감이 빡 올라오면서 아니 막 네가 뭘 알아? 이런 생각 들지. 물론 뭐 저는 포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겠지만 여러분은 성노동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은 여성주의 전문 출판사 열다북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팟빵과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팟빵을 통해 후원해주시면 창작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성노동자라는 걸 내세우는데 그거의 근거가 제가 이 인터뷰를 네. 보고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하다가 성노동자가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냥 난 섹스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았고
근데 이렇게 젊은 남자들, 또래 남자들을 만나는 건 사실 좀 두렵고 네, 무섭고 그러니까 주로 할아버지들을 만났는데. 할아버지 성애자야. 근데 왜냐면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딱 느낌 오잖아요. 그런 네. 어떤 게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매력, 성적 매력이나 네. 이런 거에 측면에서 자기가 또래끼리 만나려면은 막 게이들도 되게 많이 꾸미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막 그렇게 성적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분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뭐 소심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겠죠.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단어 그런 네. 거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제- 동아리 회장했다고 하는데 그 동아리에서도 좀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끼워졌나 봐요. 그래서 예, 나중에 예. 총여학생에 갔다고. 네, 예. 게이 남자들이 굉장히 네, 좀 네. 이렇게 싫어하고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기사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들을 만났고 근데 만나서 섹스를 하다 보니까 5,000원 받을 때도 있고 뭐 음료수 받을 때도 있고 뭐 옷 입던 옷 받을 때도 있고 뭐 이랬다. 이래서 네. 자기가 성노동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네. 그 경험과는 네.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업소에서는 일해본 적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어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성애자들이 그렇게 성노동하는 거랑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다. 퀴어의 성노동은 이성의 성노동과 다르다.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균도 막 그걸 동의하면서 이성애에서의 그 성노동에서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운동이 네, 운동 네. 우리가 하잖아요. 네, 네. 이제 노르딕 모델 해야 네, 된다. 성착취남을 네. 처벌하자. 네, 근데 자기 이제 그거에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 성노동자니까. 그러면서 뭐 이성의 맥락에서는 뭐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뭐 중요하고 어쩌고 뭐 그런 맥락도 있지만 뭐 퀴어의 뭐 성노동에서는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린 장사를 못 하고 막 이러면서 성노동론을 막 펼칩니다. 네, 그쵸. 예. 사실상, 성착취 피해 여성들을 인질로 삼고 있고, 네. 본인의 그 어떤 것들, 성적인 것, 활동들과, 그리고 본인의, 이름,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취약한 여성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2018년, 2019년부터 뭐 올해까지 기획된 것 같은데요. 여성 노동자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하고 슬래시 성 노동자 대회입니다. 여성 노동자 대회. 근데 이제 이 행사의 취지와 어떤 목적을 좀 읽어보면, 여자 노동자. 뭐 많잖아요. 돌봄 노동이라든가 그런 여성 노동이라고 하는 거. 여성이 전담하는 노동들. 그리고 여성의 성노동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르크시즘을 막 습관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 페미니즘, 마르크시즘 여성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이 예. 성노동자들과 우리 같은 그렇죠. 운동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노동이 말하자면 여성이 담당하는 수많은 노동 중에 하나의 양식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뭐 싶어서 돌봄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 여성이 뭐 감정 노동이나 막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그렇죠. 성노동도 여성에게 이렇게 부여되는 어떤 노동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것이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된다. 네. 이런 맥락.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전형적인 성적 지배이자 착취로 보는 우리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요. 이 여성 노동자 대회 여기에서 이제 요거 검색해 보시면 페이스북에 나옵니다. 여성 노동자 대회. 2018년에 했던 행사에 사진도 있습니다. 이 도균 씨의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 여성 노동자 대회 보면은 뭐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성노동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로 이런 거 있죠. 예. 항문에 꽂는 꼬리 같은 게 있어요. 알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항문용 그거 뭐라 그러죠? 딜도처럼 생긴 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막 전시해 놓고 이것이 성노동자들의 어떤 기구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놓고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은 지구지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이 나영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되게 아마 연세대 출신들인 것 같아요.
같이 성노동 운동을 많이 펼쳤고 네. 특히 국제적인 연대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우리가 박혜정 선생님이 성노동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라고 하는 책에서 성착취에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레디컬들은 성노동 운동이 성소수자 운동과 어떻게 결탁해 있고 그것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이론적으로 서로가 네.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례죠. 나는 트랜스 여성이고 퀴어이면서 성노동자다라고 주장하는 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다음 사람들도 다 비슷합니다. 성노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면서 또 스스로 퀴어 여성이다 혹은 트랜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비슷한 사례를 먼저 다뤄볼까요? 도균 네. 씨와 가장 비슷한 사례가 제가 봤을 땐 이류시연입니다. 네, 이류시연. 네. 네. 이류시연을 얘기해 볼게요. 만난 적은 없고 저는 기사로 봤습니다. 이 사람을. 네. 이류시연은 루시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을. 루시엔도 루시엔 인터뷰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옆집 아이가 문란하면 우리 애도 문란해진다. 뭐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는 트랜스젠더다. 트랜스 여성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물론 비수술 정신적 여성입니다. 그리고 성노동자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면서 가장 극단적이자 가장 급진적인 성노동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유명 어록들이 있습니다. 예. 성노동이 왜 필요하냐? 성노동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연습할 수 있어서 뭐 좋다. 예. 예. 남자 청소년들이 예. 첫 경험 전에 섹스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성교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콘돔을 뭐 바나나에 씌워 보면은 뭐 실습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실제 고추에 씌워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네, 맞아요. 그리고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성욕이 있는데 그런 성욕이 부부간에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부간에 합의하에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섹스를 외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부부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막 이런 식의. 이렇게 전형적인 성착취 남자들의 그 논리랑 논리인데 닮아있죠. 말하자면 부인이랑 혹은 여자친구랑 더 좋은 관계. 내가 거기 오피를 다니면서 오히려 거기서 성욕을 그렇게 요구를 해결하니까 해서 하니까 내가 내 부인이나 여자친구에게는 막 더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어느 더 정도 정서적으로 맞춰줄 수 있고 잘 하게 되더라. 관계에 더 도움이 되더라. 성매매 하는 게 이렇게 주장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 네.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성매매를 하는 이유로는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데 이런 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달라고 하면 주겠나. 그래서 저처럼 성매매하는 트랜스젠더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또 트랜스젠더 논리죠. 네.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1인데 내 생긴 거는 너무 여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성노동밖에 없었다. 예.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뭐 탈코 FM들은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일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우리 주민등록번호 우리도 다 일처럼 느끼거든요. 생겼는데. 탈코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뭐 별로 안 예민한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는데 또 그런 거를 되게 유심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면접 보면은 당연히 얘는 좀 일 같이 하기 싫어하고 떨어뜨리겠죠. 그렇다고 뭐 그렇겠죠? 우리가 성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은 자발적 주체적 성노동의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그냥 나는 트랜스 여성인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여성들이 성착취 업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끄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네. 보인다. 네.
성매매를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여성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여자라고 꾸미고 막 여기저기 인터넷에 올리면서 나 이렇게 여자 같아졌지 호르몬 치료 받으니까 이렇게 슬림해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올렸더니 한 남성분이 만나자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채팅으로 만나면 당연히 모텔 갈 줄 알았는데 너 밖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좀 놀랐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사람이 나빠 보이지도 않고 섹스해도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가서 바로 그럼 섹스하면 얼마 주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쯤 요즘 시세가 투젠이랑 한번 하면 얼마쯤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콜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게 자기의 성노동의 시작이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남성으로 살 때는 야간에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다. 네. 그런데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었다. 근데 금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성매매를 하는 것과 이 택배 일을 하는 거가 이야. 똑같이 8만 원을 벌어도 훨씬 쉽게 벌지 않냐. 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처음으로 내가 그 거래를 했던 그 남자도 좋다고 기분 좋아하고 일하는 나도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너무 쉬워서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이거 남자들이 생각하는 건 똑같네. 예. 그래서 내가 성매매를 하게 됐다. 나는 성노동자고 성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화돼야 되고 비범죄가 돼야 돈 된다. 쉽게 벌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돈 쉽게 버는 성노동 좋다. 여자들 돈 전형적인- 쉽게 번다. 예. 와. 전형적인 예. 뭐 남자들의 논리죠. 여형 한남하고 네, 예, 일배충 똑같은, 예. 논리죠. 그냥 거기 네네네. 보면은 매매하고 내가 성착취하는 만약에 남자들이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나는 바로 몸 팔아서 뭐 부자 됐고 뭐 하고 막 이런 논리랑 그렇겠죠. 똑같죠. 예. 네, 그래서 거의 김치녀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네.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우리는 루시엔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류시연 혹은 루시엔이라고 합니다. 본인 의견대로라면 성상품화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편인가? 라고 물었을 때 성상품화도 좋다. 성도 훌륭한 재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부나 연인 사이에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 예를 들면 학문 섹스. 학문 섹스를 너무 하고 싶어 남편이. 근데 그거를 상대한테 해달라고 하자고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를 밖에 나가서 자기 같은 트랜스젠더 만나면 성매매가 얼마든지 합법화되면은 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부부나 연인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들도 만약에 성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이 사람은 성매매가 완전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이 바탕에는 미성년자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지금과는 달리 미성년자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 전에 숙달된 성관계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콘돔과 윤활 젤 사용 등 더 안전한 섹스를 먼저 학습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심지어 10대 미혼모 비율이 줄어들 거다. 10대 미혼모가 생기는 이유를 이 사람은 10대 남자들이 네. 성관계 경험이 없고 미숙하다 보니까 뭐 콘돔 사용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자꾸 임신을 여자를 시키니까 10대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숙달되도록. 예. 연습 상대로서 예. 성노동자가 필요하다. 근데 예. 이게 자기와 똑같은 트랜스 여성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그 남자들이죠. 생물학적 남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똥꼬 줄 테니까 이걸로 연습해라고 하는 거면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그래 얘네들이 이런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 논리는 성착취 피해자 여성들을 다 아우르는 논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거죠. 젊은 그 미성년자 남자들한테 너 여자친구, 너의 순수한 너의 여자친구, 정숙한 뭐 아내가 될 사람, 뭐 혹은 그런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하기 전에 연습 상대로서 성매매를 해라라는 얘기인 거죠. 이랬을 때 성착취 여성들의 지위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태도다. 그래서 실습, 중요한 실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요한 것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성노동 운동을 하고 있다. 네. 이 사람이 하는 발언을 여성의 발언으로 둔갑시킵니다. 도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루시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 가서 자기가 트랜스라는 말을 굳이 안 하고 자기도 여성이다. 난 페미니스트다. 그런데 난 성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듣기에는 여자들 중에는 이런 여자들도 있구나. 뭐 여자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성노동 당사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네. 네, 정말 저는 그래서 끔찍하네요. 이 이류시언의 발언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네. 정말 이가 갈릴 정도죠. 우리 그 여여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착취 문제에 대해, 특히 상업적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번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고, 또 포르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수준의 그런 인식과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이런 남자들이 여성의 이름을 탈취한 다음에 그들이 그 여성이란 이름으로 뭘 말하고 다니는지, 그런데 그러한 발언들이 진짜 여성의 발언으로 세워져서 계산이 돼서 사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상태를 실제로 여성이 원하는 상태인 네.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게 되게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의 그런 섹스를 할 권리에 대해서. 네. 뭐 연습을 해봐야 될 권리, 뭐 성욕을 풀어야 될 권리,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은 섹스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상태인 건데, 얘네들은 여성의 이름으로 사실상 남성의 섹스할 권리를 그렇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얘네한테는 강간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섹스는 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까지 주면은, 난 돈도 받고, 내 쾌락도 있고, 너무 오케이다. 얘네는 그냥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네. 얘네가 하는 성노동과 여성이 성착취 당하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고, 정말 얘네가 성노동자라고 하면서 그 성착취 당하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우리 여러 번 다루긴 했었지만, 우리 열다복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성착취를 근절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절주의라고 하는데요. 아예 성착취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건 노동이고, 그러므로 노동은 존재한다. 역사 이래로 늘 있어 왔고, 항상 있는 거고. 필요악이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순 기능조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폭력, 그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착취가 문제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해서 그런 폭력 요소를 없애고 뭐 해야 된다. 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사실 보통 업소에 매여 있다기보다는 네. 자기네가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냥 지금 뭐 크루징하는 거랑 똑같죠. 네. 돈을 받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간에 업주가 끼어서 뭐 돈을 떼먹는다거나 너무 많이 갈취해 간다거나 혹은 폭력 구매자가 자기한테 폭력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돈으로 성을 매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인식과는 좀 많이 다르고, 얘는 또 중요한 남자 때 거는 뭐 돈으로 성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예. 그니까, 그냥 혐오 발언합시다. 네. 그냥 트랜스 여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남자 성기를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네. 학문으로 전립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사람을. 아니, 전혀 여성이 섹스를 할 때 느껴야 하는 그런 부담이나 안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낙태를 주제로 하는 페미 광장에 와서 예. 여자들을 상대로 맨스플레인을 하는 이런 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갈게요.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 자매들.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 자매들은 열다북스 멤버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 자매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다북스의 출판 운동에 함께할 멤버십 회원에게는 회원 전용 행사, 월 1회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열다북스 행사 20%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 즉시 웰컴 키트를 배송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로 유민석 씨를 다뤄보겠습니다. 유민석 씨는 알만한 사람은 되게 알 정도로 네. 되게 한때 유명했습니다. 특히 네. 저희처럼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페이스북 기반으로 하지 않았어도요. 지금도 어떤 그 여성학 관련 텍스트를 찾다 보면은 꼭 이 사람의 논문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네. 뭐 온라인 페미니즘, 메갈리아 관련된 그 자료들을 찾다 보면 이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네. 뭐 최근에도 이거 번역을 하긴 했네요. 예전에 그 메갈리아의 반란이라는 책을 네. 예, 냈었죠. 네, 유민석 그리고 씨는 최근에는 무슨- 메갈리아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2019년 8월에도 무슨 뭐 책을 냈네요.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모욕당한 네. 자들의 반격을 위한 언어를 찾아서. 네. 네. 이런 페미니즘 관련한 그런 책들을 자꾸 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메갈리아 시절에는 거의 눈팅을 많이 했고 가끔 보령 나가는 정도였지 메갈리아에 깊이 막 들어가 있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메갈리아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갈리아 거의 초기 2015년쯤에 2016년쯤에 검색하면 나오는 메갈리아 네. 관련 논문 중에 주요 거의 논문을 썼습니다. 최초로 네. 다뤘던 것 같아요. 메갈리아를 이렇게 책으로 다루는 게. 네. 네. 아니, 책 이전에 논문도 거의 논문도? 초반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메갈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네. 때 이미 논문을 제일 먼저 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갈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책을 낸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여성들이 화가 났던 이유가 네. 메갈리아는 분명하게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 운동이었는데 여자들은 사실 여자 활동가들은 메갈리아를 내가 대표해서 뭘 쓸 수 있을 거라고 아직까지는 좀 네. 눈치상 네. 굉장히 익명의 공간이었고 네. 그것을 어떻게 이런 실명을 의미였다라고 걸고 게다가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 나 메갈했다라고 하는 말도 어디 가서 실명으로 하기가 힘든 네. 상황인데 이 남자는 유명한 남페미로 행세를 하면서 메갈리아를 최초로 먼저 분석한 책을 냈다. 그래서 항상 남자들이 가장 먼저 나대는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아니 메갈이 책을 썼어도 그렇게 저는 여자가 자기 실명을 걸고서 한 명이서 그냥 그 책을 낸다는 거는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렇죠. 만약에 책을 냈다면은 뭐 프로젝트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뭐 메갈 관련해서 책을 내보자 뭐 여자들을 모아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분위기 왜냐면, 자체가 전혀 그렇게 뭐 마치 성과를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에 약간 권혐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성과 메갈리아의 어떤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네. 예, 입장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예. 여자들도 시도를 차마 못했던 그 네. 상황에 이미 남자가 먼저 메갈리아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고 이 메갈리아의 반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메갈리아는 이런 의의가 있었는데 똥꼬충 논란으로 메갈리아가 결국 없어지고 워마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똥꼬충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메갈리아가 사라졌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워마드들이 게이 문화에 대해서 특히 뒷보지라든가 뭐 끼순이, 볼록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게이 문화의 여성 혐오를 고발하면서 똥꼬충이라고 하는 단어로 미러링으로 돌려준 네.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뒷보지가 그럼 정말 여성 혐오인가? 여성 혐오가 아니다. 예. 그것은 게이들의 전유다.
게이들이 자기가 여성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게이들 중에서 박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화된 존재들의 되다 전유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 네. 남자는 원래 박아야 되는데, 남자가 박힌다 하면, 그 박히는 존재로서의 그 남자라고 하는 거는 표현할 언어가 없으니까, 원래 박히는 존재인 여자를 가지고 그 언어를 가져다가 재전유를 하는 거다. 재전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완전히 분노 폭발한 거죠, 우리 뭔 모두가. 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서. 왜 너네 똥꼬를 똥꼬라고 못 불러? 그게 왜 보지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이때 처음으로 메갈리아라는 이름으로 책을 씀과 동시에 그 책 안에 뒷보지는 여혐이 아니다. 게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다. 라고 옹호를 하는 글을 써서 네. 화가 났고, 많은 여성들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사실상 메갈리아의 대다수가 워마드로 옮겨간 거잖아요. 예. 만약에 메갈리아에 진짜로 똥꼬충이 문제라고 한 사람이 대다수였다면 워마드가 분화해서 나갔을 때 워마드는 한 줌이어야 되고 그치. 메갈리아는 여전히 잘 운영이 메갈은 안 됐어야 되는데 망했겠지. 문제는 메갈리아 운영자가 똥꼬충 금지하자마자 화가 나서 다 나가서 워마드를 딱 차렸을 때 워마드는 계속 성하고 근데 메갈리아는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이 됐다. 그 말은 뭐냐? 그 메갈리아의 안을 채우고 있었던 그 여성들은 진짜 주인들은 그 여성들은 이 게이 남성들의 이런 여성 혐오적인 문화에 굉장히 분노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똥꼬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는 사수해야 되는 여성들이 사수해야 되는 이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워마드로 간 건데 이 사람은 메갈리아의 반란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서 뒷보지라는 단어는 여혐이 아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메갈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17년 내내 트랜스젠더 관련된 논쟁을 온라인에서 하는데 이때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도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프에서 뭐 그렇게 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람이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그중에 유민석 씨는 뭘로 유명했냐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갈리아 이름으로 남페미 그 페이스북에 되게 유명한 남페미였던 겁니다. 네, 네, 우리는 네.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남페미란 단어를 안 써요. 남페미가 어딨어? 남자가 어떻게 페미니스트야?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처음에 다 잘 몰랐기 때문에 여자들도 남자들도 맞는 말 하는데 우리 같이 뭐 그래 머리를 맞대보고 우리 같이 해볼까? 이랬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페미 심지어 남페미 여페미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요. 심지어 누가 가끔 저희 2016년, 2017년 페이스북 글을 막 끌오를 하면 끌올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 저 화들짝 댓글에 막 미쳤나 여페미라니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남페미로 유명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뒷보지를 이렇게 옹호하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유민석 씨와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네. 약 10년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냐? 게이라서. 우리는 그때 처음 이 유민석이 그냥 남페미가 아니라 실체를 알게 된 거지.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해남. 시스젠더 헤테로 남자. 원래는 시해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민석 그러니까 네가 게이였구나. 그래서 네가 뒷보지를 옹호한 거구나.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시해남이 아니라 게이라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데 게이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병무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재판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병무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게이도 괜찮다. 군대 와라. 게이인데 군대 못 올 이유가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물론 군 형법상 개가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섹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군대 내에서만 안 하면 돼요. 군대 내에서만 안 하면 되고, 근데 게이라고 해서 군대를 못 간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고, 네가 성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성적 지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가 군대에 복무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게이라도 와라 이렇게 말해요. 받아들여 주겠다. 그러니까 유민석 씨 쪽이 말을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게이인데 꼭 그냥 그런 게이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여자 있다. 내 안에 여자 있다. 아, 진짜. 그렇게 해서 기사로 정확히는 네. 내 안에 겁 많고 어리버리한 여전사가 군대를 거부한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네. 네. 야, 이거를 재판 받는 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네. 내 안에 겁 많고 어리버리한 여전사가 군대를 아, 거부합니다. 근데 이 말투도 너무,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예. 화나죠, 여러분. 말하자면 병역 거부를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란 겁 많고 어리버리한 존재여서. 예. 그러니까 살상을 하지 못한다. 난 여자잖아. 나 정신적으로 여자야. 근데 그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먹혔다는 리가 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검사 측이 막 무슨 소리냐 그게 지금 너 게이라며. 근데 이제 우리 알잖아요. 게이는 남자가 2배인 게 게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너 게이라며. 근데 게이인 게 왜 군대 가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이는 아니고 나는 내 안에 여자가 있는 게이인데 안에 여자가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같은 건데 트랜스젠더 하면 일반적으로 하리수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 유민석 씨는 전혀 하리수 같지 않으니까 네. 무슨 소리야 그게? 네. 이렇게 하는데 재판부에다 대고 트랜스젠더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렇게 수술하진 않았지만 정신이 여자인 이런 것도 있어.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포인트는 이 사람은 10년 전에 자기 안에 여자가 있다고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말을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한 약 몇 년, 7, 8년, 10년 정도 흐른 후에 메갈리아가 막 흥하기 시작하니까 남페미로 행세를 해요. 그쵸. 사실은 자기가 정신이 여자라고 생각했으면 메갈리아 이후에도 자기 여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은 남자가 메갈을 하다니 그때만 해도 막 남자가 이런 정상남이 있다니 이런 남자가 정상 발언을 감사합니다. 하다니 감사합니다. 막 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인기가 엄청 많을 때였어요. 저도 이 사람 페이스북에 가서 우리 유민성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저의 흑역사. 네. 그랬었는데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인기와 자기의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나중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안 하고 병역 거부할 때만 그런 내 안의 여전사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전혀 지나고 남자로 나서는 계속 살면서 남자로 누릴 수 있는 이점은 계속 다 누리고. 네, 근데 사실 메갈리아의 반란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게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밝히지 않고 그냥 남자 행세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났죠.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그냥 가기 싫었던 거지. 그냥 병역 기피다 이건. 병역 기피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유민석 씨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트랜스 여성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논쟁들 때 이 트랜스 여성 그러니까 정신적 여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 학계들이 어떤 반응을 했었는지를 또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유민석은 여성문화이론연구소라고 하는 여의연에서 불러다가 막 강의시키고요, 발제시키고, 여성학회에서 발표시키고, 뭐 이렇게 되게 띄워줬던 인물, 발화를 띄워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계에서 어떻게든 페미니스트로서 활동을 하려고 했고, 저는 최근에 요즘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호 차단을 했으니까 네, 안 보이는 네. 거고 어디선가 할 거고. 근데 그때 이랬죠.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고, 전 여자로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난 내가 보지 달렸고 내가 포공 달렸고 내가 한남이랑 살아봤고 내가 아기 낳고 난 내 경험으로서 내가 여성으로서의 삶의 경험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민석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했다가 남팸이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게이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할 때 분노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 페이스북 안에 있는 습가들, 특히 여성학자들이
다 아주 대다수가 그쪽으로 유민석에 대한 그런 네. 옹호 쪽으로 갔고 근데 유민석 씨가 멘탈이 털렸어요. 우리가 하도 그 당시에 이 예. 페이스북 안에 레디컬이 굉장히 많았고 네. 워마드로 활동하는 그 계정들이 워낙 많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 그렇게 싸웠죠. 네, 네. 그때 저는 제 그 페이스북의 제 본 계정이 계속 폭파가 돼서 거의 본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가계정으로 이거저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유민석 씨는 계정 폭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자기 할 말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학회에서 자리까지 네, 마련해주고 불러주고. 하지만 저는 페이스북에서 저의 입장이나 이런 글을 아무리 쓰고 전 실명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도 그렇게 불러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무식하다, 못 배웠다, 너 교차성 모르냐, 뭐 버틀러 안 읽었냐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네. 이제 막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도균을 두 눈으로 보고 페이스북에서 유민석과 싸우면서 열다북스를 만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게 됐다. 네. 유민석 씨가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막 가서 막 괴롭히니까, 네. 예, 이 유민석 씨도 가계정을 하나 만들었었죠. 네네네. 네, 가계정이 하나인지 뭐 여러 개인지 막 만들어서 거기서는 본계에서 할 수 없는 네. 막 그런 혐오적인 발언을 막 했는데, 막 지혜님 욕도 막 하고, 원배충이라고 하면서 워마드를 일배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단어를 만들었었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억 속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옛날 얘기를 다시 찾아봤는데 참 그때 열심히 싸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게요.